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이제 30주년 행사에 우리 유아 특수교육을 주제로 이렇게 이제 큰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실비아 교수님께서 나는 굉장히 가치로운 사람이고 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장의 그 현실의 문제들, 지금 여기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고 수고했다. 한 번 더 자신을 포옹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아직도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미 마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그동안 사실은 유아교육에서 아니 우리 편 아니야, 특수교육에서 아니 너네는 유아잖아 이러면서 조금 서름을 받았었죠. 그랬던 우리 유아특수교육이 이제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귀한 분들, 굉장히 국제적이고 저명한 교수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유아특수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보, 보육과 통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들으면 우리는 언제 저 자리에 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례들을 준비하면서 보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감하시는 건 조금 다르겠지만 느끼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우리도 많이 선진국에 근접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나라 이제 유아 특수교육을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영아들을 위한 무상교육, 그리고 이제 의무교육,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이 제도화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2007년에 장특법을 개정하면서 만들면서 그때 이제 장애 영아와 유아를 위한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무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물론 무상교육도 마찬가지고 의미를 갖는데 정말 국가적인 책무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영이세 이제 영아교육은 물론 이제 early intervention을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 조기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국가에서 법으로 무상교육을 하겠다라는 걸 명시함으로써,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대상자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은 교육계의 영이세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특수교육, 유아 특수교육에서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명칭을, 일반 유아교육에서 학교 명칭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유아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유아교육, 일반 유아교육, 우리는 너무나 유아특수학교 당연한데 일반 유아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 어떻게 너희는 학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지금 유아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못 쓰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책무성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그 의무교육 시작하면서 저희가 여러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면서 국가에서는 어떤 책무성을 갖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제 배치와 상관없는 질적 서비스를 보장해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유보 이음하면서도 굉장히 제일 우리가 많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던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곳, 즉
즉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질적 서비스를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지도받고 있는지에 대한 장학 지도,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무교육 시작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의무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살펴봤던 연구들이고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 의무는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기관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장특법에서만 이렇게 화려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여러 법규들에서도 우리 이제 장애 영유아들 그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그런 법규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만 관할하는 일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다른 기타 여러 부처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법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법안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장특법,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법, 그다음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 보육법, 이러한 법규들에 의해서 우리 이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법규와 그다음에 법규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설립이 됐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특수교육에서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이제 어떤 발전,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이제 1차부터 지금 6차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1, 2차에는 사실은 없어요. 영유아가.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 2007년 이전이고 장특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3차부터 3차, 4차, 5차, 6차를 좀 분석을 해봤고,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서는 그것도 이제 우리 특수교육 지원을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 계획의 그 6차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서 그 우리 특수교육의 변화와 발전 방안을 좀 살펴봤더니 한 11가지 주제로 이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늘 선생님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교육 대상자 발견과 진단 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질적 교육 과정 운영, 통합 교육 운영 내실화, 가족 지원, 그다음에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이 지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기관 확충, 그다음에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라는 그런 11개 꼭지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이 지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수직적이기도 하고 수평적이기도 하잖아요. 수직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아 프로그램에서 유아 프로그램으로 가고 유아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초등 프로그램으로 갈 때 전이 지원, 이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수평적인 유치원과 보육, 뭐 교육과 보육이 같이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이중의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세세히 제가 어떤 그 발전 계획에 어떤 때 가장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됐는지를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장 이제 의무교육하고 무상교육이 마련된 그 초기에 3차에는 이제 장애 영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발전 계획이 많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4차, 5차, 6차를 거치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 발견 및 진단 평가 체계 구축, 요거는 이제 4차, 5차, 6차에 와서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6차에는 굉장히 점이 많잖아요. 이게 6차 계획 안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요. 24년 운영 계획 안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같이 6차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굉장히 최근까지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기 발견 체계 확립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진단 평가 지원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진단 평가 절차 및 내용을 고도화하겠다, 내용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서 특히 이제 장애 영아 지원 체계 다양화, 그다음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 중재 서비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이 이제 6차에는 사실 이제 6차 발전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 그리고 괄호 열고 위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위험군에게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고 순회교육 지원, 순회교육 기회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질적 교육과정 운영은 이제 4차, 5차, 6차를 지나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종합 계획에서도,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서도 이제 영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영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교육은 이제 특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유치원 과정이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하기가 가장 이제 좀 좋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통합교육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히 유치원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유치원하고 같이 교육 과정을 같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의 기반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장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그리고 이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교육기관에 있든 보육기관에 있든 아이들에게 좀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위 지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교원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특히 이제 교원에 관한 것들은 3차, 4차, 5차, 6차 계속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들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5차, 6차로 오면서 좀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5차에서 영유아 특수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발전 계획만 보면, 그리고 6차는 약간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운영 계획을 보니까 운영 계획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 계획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 장특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법규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규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부처들이 우리 교육부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또 여러 관련자들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연계되고 협력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제도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세세히 훑어보면서 우리가 뭔가 발전 계획안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면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은 약간 이제 물론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지만 현황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또 한 좋은, 이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발달 선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에서 이제 양호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정밀 평가가 필요한
필요한 아이들, 지속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좀 그룹핑해서 이제 그 주의와 정밀 평가 필요, 물론 이제 지속 관리 필요한 아이들은 이미 어떤 장애가 장애가 있다라고 판명이 됐거나 뭐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주의와 정밀 평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위험군 네,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이제 뭔가 우리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지 되는 아이들을 봤더니 이제 전체에서 영아만 봤을 때는 한 14%인가요? 예, 36개월까지는 16%네요. 16% 전체 영아 중에 주의 및 정밀 평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전체 영아 대비 16%, 15.97%죠. 그리고 이제 71개월까지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8%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뭔가 지속적인 관리나 주의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제 대부분 상당히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아이들 지속 관리 필요한 영아가 이제 9,735명, 그다음에 지속 관리 필요한 모든 영유아를 따졌을 때는 이제 25,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아들은 어떤가? 영아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우리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 현황을 이제 영유아를 다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유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아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한 60% 증가했죠. 그래서 그 2016년에만 해도 물론 그 전에 이제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인 뭐 2007년, 2008년 보면은 정말 그 숫자가 너무 적은 인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 증가해서 지금은 거의 9,00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한 아이들의 전수는 아니고 한 57%가 이제 교육기관에 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인데 영아를 보니까 영아가 오히려 2016년에는 656명이었는데 이제 2024년에 와서는 이제 그 숫자가 정말 그냥 왔다 갔다 600명에서 500명, 뭐 300명, 600명, 500명, 그다음에 이제 400명 이러다가 지금 이제 470명. 2022년엔 359명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470명인데 이 470명은 정말 그 우리가 추정되는 영아 수 대비 4.8%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많은 아이들은 어디 가 있을까? 그 많은 영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럼 어디에서 일단 그 470명이 교육을 받는 기관은 어디인가를 봤더니 이제 특수학교랑 우리 법에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치원 영아학급, 그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군데서 받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조금 다양한 유형의 그 기관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영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외에 어린이들은 영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봤더니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물론 보육 통계가 이게 영아 전담은 이제 영아니까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영유아를 포함한 통계들은 전체 통계가 아닌 그냥 영유아를 모두 다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 영아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아 전담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아이들만 봤을 때는 한 943명. 그래서 우리 이제 특수교육 기관에 와 있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보육기관에 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 현황을 봤더니 이제 어린이집 재원 영아 수가 좀 더 많더라. 그다음에 이제 영아 무상교육 대상 영아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추정되는 영아
수를 봤을 때는 한 이제 한 5% 정도. 특수교육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5% 정도, 그다음 보육기관까지 합해도 15% 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외에 분명히 이때 발견되고 이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명된 아이들은 굉장히 뭔가 심각한 아이들일 텐데 이 아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많이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럼 치료 대상인가? 물론 이제 영아기에 발견되는 장애 아이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장애,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있나 그랬더니 물론 이제 치료 그런 건강상의 치료 목적으로도 병원에 가 있지만 그 외에 뭐 아무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병원에 바닥에 앉아서도 대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30분 세션 그다음에 40분 세션 뭐 이렇게 이제 그 뭔가를 교육 아니 치료 지원 뭐 이런 걸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영아기 특히 이제 아주 어릴 때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정보가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아유 괜찮다 얘 아직 어리다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도 얘 아직 어려서 진단 안 나오니까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어머님들의 약한 마음을 흔드는 사이비 치료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치료교육기관이 사이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에비던스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치료들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기에 특수교육기관을 안내해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보다 더 급한 생존의 문제 정말 건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고 그래서 너무 멀리 가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막상 찾아서 갔더니 우리는 영아반이 영아학급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불신도 있고요.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몰랐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영화 수가 그 분명히 필요한 영화들은 많은데 영화 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 제가 고민한 결과인데요. 배치기관 유형이 법에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정말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아교육 그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대상자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영아 교육이 진짜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연구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영아를 좀 2년 이상 가르쳤던 선생님들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2년 이상도 굉장히 낮췄거든요. 처음에는 3년 이상, 4년 이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3년 이상, 4년 이상 교육을 했던 선생님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2년으로 낮췄는데도 2년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영아학급을 2년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는 선생님들도 사실 드물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나는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영아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상자도 물론 적기도 하고 대상자가 또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과 운영 지침이 없고 그다음에 혼란스러운 영아학급 운영 지침 그래서 시도마다 다르기도 하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영아기에 교육을 빨리 조기 중지에 빨리 진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아직 인식이 없으신 부모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경력 교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악순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상자 발견 체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교육 대상자인가요? 뭐 이런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아직 영어학기에 특수교육을 지원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특수교육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뭐라든가 대부분 이제 사교육 시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교육을 전전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과 운영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보육 과정을 근거로 개별 영아에게 적합하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뭔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가를 봤더니 일반 교육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교육에는 영아 교육이 없거든요. 그러니 영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처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이라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 있는 그것도 이제 단 몇 줄이고 그마저도 없는 시도교육 정도 많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IFSP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어려운 숙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도마다 지침도 규정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또한 부모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이제 치료를 전전하시느라고 교육의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만은 부족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권정민 교수님 서울교대에 있는 권정민 교수님이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뭔가 서포트할 수 있는 여유 어떻게든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아이한테는 최고의 것을 지원하겠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최고의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더 사이비 치료를 전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완치된다 장애를 가지고 완치라는 말을 하는 데는 일단 다 사입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도적 요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굉장히 사실 이제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분이 우리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이제 그 유아교육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임용고시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뚫고 이제 진입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갔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 특수교육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자리가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허풍 떤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나라 잘해줘요. 막 우리나라 굉장히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법으로 제도화된 거랑 실제로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죠. 제가 20분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뒤에 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 예, 10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정체성,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역할 정체성의 혼란이죠. 그래서 영어학급이 너무 힘들어서 영어를 지속하는 교사를 찾기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정말 교사인가 누구인가.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 지원을 할 때 가정방문지도 순회교육이라는 가정방문을 갈 때 부모님들이 이 순회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랑 놀아주세요. 저는 다른 일 할게요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때 이제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근데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생소한 이름의 통신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아를 대상으로 한.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영화를 위한 형식적인 IFSP를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15개의 IFSP를 작성을 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신교육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회지도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순회지도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통신교육이라는 걸 아마 개발한 건지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영어 교육은 조금 어려움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아 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영화보다는 현실이 좀 더 상황이 좋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상자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교육 대상자로 포함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교육을 받거나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보니까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동등한 질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고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인류, 선생님들이 인류라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뭐가 인류지? 그랬더니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2038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2038명의 아이들은 그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완전 통합이 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교사 지원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관에 특수교사가 그 기관에 배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그냥 그 일반 교육하시는 선생님이 조금 연수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순회 지도를 나오시는데 사실 순회 지도가 이 아이가 통합학급에서 그럼 굉장히 잘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교실에서 빼어와서 선생님이 와 계신 1시간 동안에 무엇을 배우는 거죠. 집중교육이라는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일반 유치원에 그냥 교사 배치 없이 되어 있는 인류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 배치된 아이들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장애 영아는 증가하지만 이제 증가하지 않은 무상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자로 증가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소속 비율 영아 수는 줄어들고 있고 좀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아직도 높은 비율에 있고, 그다음에 일반 유치원에 배치된 아이들 전혀 지원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배치되어 있던 질적 서비스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계획들을 실현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질적 운영 방안은 무엇일까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한 특수교육 운영 계획, 발전 계획에서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판별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 확보되고, 교육과정 운영, 질적 교육과정 운영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기 중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홍보 좀 많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단받고도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케이스 매니저 같은 것들이 없어서,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요. 케이스 매니저 제도가 없어서, 사례 관리자, 케이스 코디네이터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교육 서비스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통합형 조기 발견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고, 부처 간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자가 이제 장애 위험군까지 확대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은 영유아들이 증가하는 이유들을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이제 이렇게 진단 시스템이 발전돼 있고, 특히 자폐성 장애 인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상자 자체가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토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자폐성 장애 검사 도구,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검사 도구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아기에 적절한 진단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른둥이 영유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화 제도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그동안 유아특수교육이든 뭐든 잘 받지 않으려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가봤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인데, 점점 갔더니 참 많은 지원을 해주시더라, 우리 아이가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면 부모님들이 분명히 오시거든요. 영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이 확보되어야 되고 질적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확충되어야 되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디에 배치되어 있든 질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장애 영아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양육이라는 어려움, 그리고 장애 영아 양육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아 교육의 지원 방안은 아까 다른 나라 해외 사례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족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일과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 선생님들 정말 모든 시름을 잃고 아이들을 굉장히 즐겁게 만나고 보람을 느끼시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빠른 성장과 발달이고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유아를 위한 질적 교육 과정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일반 유치원 교육 과정 안에서 IEP 개별화 교육 계획안을 잘 적용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다음에 놀이 참여, 그리고 개별화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질적인 교육을 잘 받은 유아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되겠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지원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1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통합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통합교육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적 확대,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역량 강화, 그리고 제도적 지원, 그 다음에 순회제도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통합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애 위험군까지 저희 교육 대상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좀 아직은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가장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모든 유치원에 이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장애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있든 없든,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사례 대상자를 발견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과 협력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순회지도라고 하는 거, 인류에 배치된 아이들을 위한 순회지도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아 특수교육이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뭔가 보완되어야 될 약점들이 좀 있어서 사실 우리의 장점이 가려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계에 처음 등장한 무상교육,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법적 토대로 의무교육, 그다음에 유아학교 명칭 사용, 그다음에 일반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든든한 통합교육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아특수학교는 분리된 기관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선생님들이 계속 같은 기관에 계시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면서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특수학교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교육 모델들을 좀 우리가 확산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약점은 뭐냐면은 장애 영아 무상 교육이 여전히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인 듯한 그런 단계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유치원, 일반 학급에 배치된 유아들, 그리고 통신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육도 지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영아들, 그다음에 배치 기관별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적 대상자, 교육 대상자의 양적 확대, 그리고 질적 교육과정 운영,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도적 지원,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 지원을 조금 더 보완하면 굉장히 세계 인류의 유아 특수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